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신규 스튜디오에서 그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 센터의 스트리밍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꾸몄는데 마음에 드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2024년이 또 밝아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인사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뭔가 이렇게 발랄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두운 뉴스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작년 말을 되게 사람들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이제 태형건설 이슈부터 저희 첫 번째 뉴스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의 첫 뉴스는 당연히 태형건설과 관련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문을 던졌던 게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한 건데요. 이거 태형건설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부도설이 공공연하게 돌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현직에 있을 때 태형건설을 커버했던 애널리스트였어요. 이 당시에 태형건설이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볼만했던 그런 회사였고, 그리고 자회사 중에 TSK라고 환경 관련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기업이지만 그 환경 관련 사업이 굉장히 성장 산업이었기 때문에 숨은 알짜라고 생각해서 제가 좋게 커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20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3년간 이 회사를 이제 업데이트를 못 했었는데 그 3년 사이에 결국은 워크아웃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영이 지난 3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데 이렇게 회사가 안 좋아졌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관련해서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워크아웃을 했던 거는 성수동에 지었던 그 지산 브릿지론 만기가 다 왔기 때문에 그 400억이 부족해서 브릿지론 400억을 못 내가지고 그 부채를 못 내니까 결국 워크아웃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0억 때문에 그 워크아웃을 신청한 거지만 사실은 상당한 부채가 쌓여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 지금 현재는 태영이 보증해 놓은 그 PF 우발 채무가 거의 9조 원 가깝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까지 만기를 막아야 되는 그런 금액만 2천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모든 언론들이 이런 태형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형이 만기 도래되는 게 4분기 정도 되면 2조 4천억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딱 신청하자마자 바로 금융부처가 그 바로 보도자를 곧바로 냈거든요. 곧바로 내가지고 금융이나 다른 관련 업계로 이런 태형건설 워크아웃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전투하듯이 이렇게 다다다닥 순차적으로 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만 보면은 제 태형건설 워크아웃은 거의 벌써 끝났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거를 발표한 걸 보면은, 그리고 보도자료에도 다 고민을 해놨는데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태형 사업장이 60개 정도 되는데 브릿지론은 아직 착공 못한 거죠. 브릿지론이 18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본 PF 이거는 분양 착공을 한 거거든요. 본 PF 중에서 아까 성수동 지산 같은 비주거 이게 17개고 아파트와 같은 주거가 25개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PF랑 브릿지론은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브릿지론은 아직 착공도 못 했는데 착공을 해봐야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브릿지론 상태로 남아 있는 건데요. 이거는 그래서 대주단은 돈 빌려준 사람들 금융기관을 말하거든요. 대주단이 협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태형이 계속해서 시공을 하게 하든가 시공사를 교체하든가 공매 경매로 해서 이거 그냥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본 PF는 지금 하고 있는데 비주거 쪽도 대주단이 협약을 해가지고 똑같이 판단할 거고, 아파트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이라는 그 분양보험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분양보증사업상으로 태형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업을 결국 끝까지 그 완공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허그에서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허그나 주공공에서 그냥 사업자 보증만 서 있는 이런 형태는 사실 거의 없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협의할지 하겠다고 해서 요 그림을 제시하면서 태형건설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문제가 뭐 당장 해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이죠.
왜냐하면은 요 협약 요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애초에 태형건설이 그 워크아웃을 신청한 거는 이런 금융기관끼리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떤 누가 조금 주도적으로 이걸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잘 사용이 되지 않았던 워크아웃이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가는 건데, 그래서 정부에서 열심히 나서줬기 때문에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이 태형의 대주단, 금융기관들 한 400개 되잖아요. 이 대주단들과 이렇게 협약하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협약하는지가 결국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컨셉은 이렇습니다. 태형의 그 브릿지론에 들어간 요 프로젝트들, 이 프로젝트들이 태형이 작업을 시작할 때 가격을 100이라고 보면은, 이게 지금 그 100에서 태형 지분은 10이고 90이 대출이잖아요. 90이 대출인데 요 가격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공경매로 판다. 그러면 그 돈이 100원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돈만큼 못 받거든요. 사실상 30% 상각하거나 50% 상각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30% 상각하고 50% 상각할 건데 우리 대주단들 쭉 불러놓은 다음에 너네 얼마씩 못 받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라 라고 그 대주단 협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사실 금융기관 간의 자율협약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어떤 기관이 정부가 쭉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맡아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야 겨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발표만 보면은 태형은 벌써 뭐 워크아웃도 다 졸업했고 약간 좀 설레발 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PF 관련한 리스크는 사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태형을 얘기한 김에 이 PF가 지금 다른 얘기도 같이 해보고 싶은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브릿지론 관련해서는 30조가 조금 안 되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본 PF는 130조 정도 되는 돈이 있어요. 브릿지론은 아직 착공을 못한 거죠. 착공을 못했는데 착공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 날 것 같으니까는 본 PF로 못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브릿지론 쪽에 돈을 빌려준 뭐 저축은행도 있지만 주로 증권사랑 그 다음에 캐피탈 이런 회사들이, 카드 회사들,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금융기관들이 브릿지론에 넣어둔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 브릿지론을 결국 터트려야 된다, 약간 이렇게 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이자만 주면서 연명해 왔던 게 지난 1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요 토지비 과거에는 100원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자가 20원 정도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사업의 원가는 땅값이 120원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00원에 분양해도 안 되는데 120원에 분양하면 더 안 되기 때문에 요 브릿지론 관련한 요 자산은 결국은 상당한 규모로 상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한신평이든 한기평이든 바라보는 건 똑같거든요. 여기서 아마 30% 상각하게 되면은 한 8조에서 9조 정도 문제가 될 거고요. 50% 상각하게 되면은 한 13조에서 15조 정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여러 금융기관들이 나눠서 그 손실을 인식하게 하면 됩니다. 올해 아마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브릿지론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태형의 워크아웃은, 이거는 태형건설 개별 차주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부채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과정인데, 그게 아니고 이 미착공 PF 전체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되는 요 브릿지론 PF 30조에 대해서 만약에 풀게 되면은 아마 9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 금융기관 리스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 PF가 130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가냐면은, 얘는 올해는 큰 문제는 없을 건데요. 25년이 되면은, 그러니까 내년이죠. 지금 24년 되자마자 내년 얘기해서 좀 그런데, 내년이 되면은 22년 9월부터 이 주택 분양 시장이 문제였기 때문에 플러스 3년이 되면은 23, 24, 25년 9월 정도가 됐을 때, 그때는 웬만한 프로젝트들이 다 준공을 했을 거예요. 22년, 23년 공급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준공을 했을 거고, 준공을 했을 때도 준공 후에도 여전히 미분양이 만약에 늘어났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본 PF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 PF도 분양이 잘 돼서 수분양자들이 현금 흐름을 주면은 그걸로 빚 갚고 깔끔하게 끝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본 PF는 공사 중에는 문제가 없는데 언제 문제가 있냐면은 다 지어지고 나서도 분양이 안 됐을 때, 결국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졌을 때 본 PF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PF 문제는 지금은 문제가 아닌데 내년에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얼마 정도인지는, 현재 준공 미분양이 10,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내년에 준공 미분양은 얘보다 늘어날 것 같고, 얘보다 늘어나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또 문제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브릿지론 단에서는 올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본 PF 단에서는 내년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건설 부동산 쪽에서 건설회사라든가 시행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국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융기관이 그냥 돈이 많으니까 뭐 15조 손실 인식하세요 이러면 알았습니다 뭐 15조 그까이 거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 금융기관도 이익 체력이 그렇게 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인식해야 되게 되면은 당연히 금융기관 역시 상당한 어떤 구조조정 같은 게 따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거는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를 생각보다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과거 2010년, 11년 이 11년, 12년이 되게 비슷한 환경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PF가 막 문제가 돼가지고 PF가 막 문제가 됐었을 때인데 이때도 보시면은 서울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마이너스였어요. 이 11년과 12년에. 그러니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PF로 인해서 11년, 12년 문제가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에 주택시장이 마이너스로 흘렀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PF 시장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주택시장도 좋지 않다. 그게 주택 가격으로 놓고 보면은 PF가 문제되면 경기를 건드리고 경기를 건드리면은 결국 원화표시 자산인 그 부동산도 좋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고 심리도 위축이 되는데 그런 게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은 태형만의 이슈이기 때문에 물론 태형이 돈 빌린 기관이 많지만 이거는 태형이라는 개별 차주에 대한 그런 이슈잖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까지 여기 순차적으로 계속 얹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PF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리스크로 커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형이 태형건설 워크아웃이 어떤 영향이냐 치면은 태형건설 워크아웃은 정부 주도로 잘 되겠죠. 어쨌든 거기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막 이런저런 교통정리를 할 거니까요. 그런데 워크아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도권 있는 주체가 없으니까 잘 안 될 거고 잘 안 되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가 브릿지론이랑 본 PF랑 다 합쳐 전체 PF 시장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겨우 시작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형이 진짜 좀 내용이 많네요. 일단은 건설업계, 금융업계도 힘든 겨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은 폐업한 건설사가 작년에 3,495건 정도 되고 지난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짜 문 닫은 회사가 12월 27일 기준인데 평년에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 보니까 작년에 확실히 문 닫은 회사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권 부동산 PF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연체율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넘는 연체율이니까 익스포저 전체로 130조가 넘는데 이건 브릿지론 빼고죠. 근데 2% 이상의 연체를 보이고 있으니까 한 3조 원 정도 이제 돈을 아예 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PF발 위기가 격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 긴축적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작년에는 되게 강세였는데 부동산 PF가 완전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또 해외 부동산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증권사들이 특히 실적 악화를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 말 기준으로 24년 아마도 긴축 경영할 것 같고요. 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되게 위축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좀 봐보면은 주택시장도 침체 중이죠. 작년 말일에 그러니까 12월 29일에 11월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인허가인데 왜 인허가가 중요하냐면은 이번 정부 들어서 공급 목표를 인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전에서는 공급 목표가 인허가인 적은 없었는데 윤 정부는 어쨌든 인허가를 공급 목표로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작년 인허가 목표는 47만 호입니다. 근데 11월까지 29만 4천 호 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에 조금 미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착공이랑 분양이 16만 3천 건, 17만 건 등등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근데 12월은 보통 연말에 한 번에 확 몰려서 하기 때문에 물량이 한 방에 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 분양은 20만 건 조금 넘는 상태에서 끝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착공도 20만 넘는 상태에서 끝날 것 같고 인허가는 한 35만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면은 보시면 인허가가 44, 46만 이렇게 가다가 작년에
요거 좀 올라가면 한 35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줄어들었다는 건 확인이 되실 거고, 착공도 한참 좋다가 작년에 12월 거 빠지면 한 20만 될 것 같은데 요것도 17만이고요. 분양도 많이 줄어들었고, 준공은 이런 경기랑 무관하니까 쭉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건데, 결국 공급 부족 효과가 언제 오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공급 부족 효과가 오더라도 최소한 3년 후에 올 뿐더러 3년 후에 수요가 정상적인 걸 전제해야지 공급 부족 효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영향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공급 곡선상의 자연스러운 이동, 주택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이동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튀는 거는 악성 미분양. 이게 제가 본 PF 얘기하면서 악성 미분양 얘기했는데 준공 후 미분양 말하는 거거든요. 이 준공 후 미분양은 어쨌든 쉬지 않고 늘어왔습니다. 드디어 1000세대, 1465세대로 늘었어요.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난 시점이 이게 1월부터 해가지고 11월로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내년이 되면은 준공 미분양이 더 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본 PF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다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관련한 비용 한 60, 70%가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건설사가 자금 조달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영원히 그래도 안 되면은 또 할인 분양하고 하는 과정에서 손실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공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건설사에는 무조건 안 좋고, 건설사가 안 좋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금융기관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본 PF도 13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PF 생각해 보면은 아까 요 데이터 보셨겠지만 요 130조 넘는 요 물량들이 결국 다 준공 미분양 여하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올해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좋을 일은 없는데요. 근데 딱 하나 좋아지는 거는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건데 은행채 금리가 좀 빠르게 내려가다 보니까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내려갔고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그나마 약간의 기대감을 주는 건데, 경기 돌아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막 그렇게 좋게 해석할 만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올해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위축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인데요. 넥스트 둔촌주공 잠실에 있다, 이 내용인데 이건 뭔 말이냐. 잠실에 진주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잠실 진주아파트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주에 뉴스가 나왔죠. 이게 원래는 23년 4분기에 분양을 할 거였는데 여기도 조합이랑 시공사랑 공사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그 프로젝트들이 조합이랑 시공사랑 공사비 갈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한지 좀 한참 됐어요. 제 현장 답사 보시면은 현장 답사에 가면은 막 펜스 쳐 있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진주 아파트는 2018년에 그 삼성물산이랑 현상개발이랑 시공계약을 맺고 21년에 착공 전에 공사비를 평당 660으로 합의했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나왔어요. 유물 유적이 나와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많이 올랐겠죠. 그래서 시공단에서는 뭐 889만 원으로 요청을 했다고 하고, 조합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가구당 1억 4천만 원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공사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 공사비 상승 직전에 건설사에서는 이 공사비 인정 안 해주면은 공정률도 벌써 20% 넘었고, 그리고 더 이상은 자기네도 더 공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약간 공문서를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양상이 되게 둔촌주공이랑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둔촌주공도 실제로 시공단이랑 조합이 공사비 관련해서 서로 합의를 못 하다 보니까 종국에는 공사가 멈췄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만 있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신반포 4차 서초 신동화, 그리고 여기는 대림산업이 할 예정인데 여기도 지금 아직 진짜 정말 오래 걸리고 있죠. 공덕 1구역 재개발, 대조 1구역 재개발, 그 다음에 산성구역 재개발, 이제 진주아파트 재건축. 이거는 완전 심각한 사례고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스트리밍에서도 다뤘지만 요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남양주 진주도 진짜 심각한 사례고,
삼성 지역 지주택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공사비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도 미뤄지는 거죠. 공사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간중간 멈추고 협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양도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분양 시점이랑 그 분양 후 3년이 주택 준공이 아니라 그냥 착공 데이터로 보는 게 좀 달라졌는데, 어쨌든 공사비 관련해서 많은 그 문제점들이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짜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짓는데 웬만하면은 진짜 못해도 막 800만 원 이상씩 달라고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는 막 400만 원대면 됐었는데 400, 450이면 되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민 750에서 800 막 더 비싸게 이렇게 요구하니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들이랑 같이 좀 정리해서 보면은요, 새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다고 생각하고, 올해 일단은 입주가 작기 때문에 입주가 작아서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간다, 이런 전망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으로 30만 6천 세대인데 그 작년이랑 비교하면 5%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렇게 감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올해 어디가 줄어드냐면은 올해 서울이 감소하거든요. 서울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여기 둔촌주공이 빠져서 그런데, 이 둔촌주공이 12,000세대 또 들어오면은 꽤 받쳐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입주 물량이라는 게 그냥 입주에 너무 예민하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입주량에 의해서 임차료가 조정이 되는 거는 그 흐름은 6개월을 안 넘어요. 2018년 12월에 그때,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준공되고 나서 19년 상반기에 입주장 효과로 전세가 하락이 발생했는데, 결국 19년 하반기부터 다시 강세로 전환했던 것처럼 이런 입주장 효과는 6개월짜리 효과고, 6개월짜리 효과일 뿐더러 지속성도 없는데 입주에 이렇게 예민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입주가 작다고 하면은 전세가가 올라간다, 요즘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는 추세였으니까 전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등등 하면서 공급 물량 감소로 조금 어필하는 쪽에서는 입주를 꺼내는 것 같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입주는 그냥 6개월짜리 효과고 지속적인 그런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결국 대출 따라갈 건데, 변동금리 대출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받기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갔고, 그럼 이제 고정금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1월 상황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가 선호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반 가구들은 고정금리를 그렇게 많이 안 받아왔기 때문에, 또 앞으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고정금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고정금리가 싸니까 고정금리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변동금리가 나중에 좀 더 내려간다 생각하면 막 변동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시장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올해 상반기를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 얘기 나왔으니까 요 뉴스 좀 중요해가지고 요거 말씀드리면요, 일단 스트레스 DSR은 그 DSR은 아시겠지만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의 상한선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건데요, 이 스트레스 DSR이, 그러니까 원래의 DSR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게 되면은 정말 금리가 확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언제부터 도입할 예정이냐면은 2월 26일부터 1단계를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6월부터 아마 2단계,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는 3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여기 주담대랑 2단계부터는 신용대출에 적용할 예정이고 3단계부터는 신용이랑 기타 대출 적용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요 2단계 진행한 요때부터 스트레스 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1단계인 주담대부터는 변동금리 주담대를 이제 받으려면은 2월 26일 이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선이랑 상한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는데, 보시면은 하한선은 1.5잖아요. 근데 하한선이 상한선 3이고요. 그러면 스트레스 금리의 25%라는 거는 하한선 기준으로는 0.37이고, 그 다음에 상한선 기준으로는 0.75%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리에 0.37 또는 0.75를 더하는 거고요. 2단계부터는 큰데 2단계는 50%잖아요. 하한 금리는 0.75%,
상한금리는 1.5%.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출금리에 0.75를 더하거나 1.5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단계부터는 되게 센 거예요. 주담대랑 신용대출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대출 뭐 한 6인 줄 알았는데 하한이 6.75고 상한은 7.5%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되면은요. 그리고 만약에 3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주담대의 신용에다가 다른 대출까지 다 더할 예정인데 하한선, 상한선이 이렇게 이건 100%, 그러니까 하한 1.5, 상한선 3%. 이게 믿어지세요? 내가 6% 신용대출 받아야 되는데 하한 1.5니까 7.5를 받거나 아니면 가장 컸을 때는 9%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대출금리가 6이 아니라 뭐 한 4로 내려왔겠지만은 7%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금리가 하한선과 상한선이 나왔는데 이거를 25, 50, 100%로 나눠서 할 예정이지만 그래도 꽤 굉장히 세게 적용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죠. 대출 한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의 스트레스 DSR을 세게 주거든요. 혼합형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약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에는 상대적으로 그 스트레스 DSR 적용하는 부분을 약간 쿠션 쳐서 주기 때문에 혼합형의 인기는 앞으로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5천만 원 차주가 30년 만기분할 대출할 때 원래 3.15억 빌릴 수가 있는데, 원래 3.3억 빌릴 수가 있는데 그냥 스트레스 DSR 때려버리면 3.15고 하반기 되면 3억이고 내년은 2.8억으로 또 줄어들어 버리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꽤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83년생이랑 88년생이 어떻게 살고 있냐 그런 인구 관련 동태 분석이 있는데 88년이랑 83년생 88년생은 지금 37살인가요? 37살이고 83년생은 42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혼인한 남자, 혼인한 여자 이런 인구 동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프콘에 보시면은 이걸 다 정리해 놨는데 요게 좀 바이럴이 된 거는 그 통계청에서 그 기준 인구 그 동태 코호트 데이터베이스를 딱 공개하면서 요거를 딱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만 40세가 된 83년생, 만 35세가 된 88년생 두 개를 딱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88년생이랑 83년생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거를 그 정리해서 보면은 83년생은 혼인율 72%, 여성의 경우 결혼을 많이 했고요. 남성은 이제 혼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결혼을 못 했고요. 88년생은 한참 낮아서 그 49%만 기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88년생 중에서도 결혼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요. 근데 83년생의 경우에 만 34세 시점에 그러니까 남성이 55.7%, 72.6이 기혼인데 88년생은 같은 시점 기준으로 40%랑 59%니까 그러니까 이 5년 상관 사이에 이 만 34세가 과거에는 55%나 결혼했는데 지금은 만 34세가 40%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혼인율이 완전 박살났다는 겁니다. 여성도 72%가 과거에 기혼인데 지금 60%인데 이 83년생 비 88년생의 혼인율이 엄청 내려갔고요. 88년생이 내려갔으면 93년생도 내려갔고 뭐 98년생도 내려갔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연차에 따라 가지고 혼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낮아지는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출산 시기도 뒤로 이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83년생의 연령별 혼인 현황을 보시면은 이제 남자 보시면 25, 26, 27, 28, 29, 3세 이렇게 쭉 보면은 주로 요때 여자분들은 요때 좀 많은데 83년생 분들은 과거에 그러니까 좀 그래도 어렸을 때 결혼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30 몇 살에 했더라? 나 34살인가 했거든요. 34살에 했는데 이게 없진 않네. 근데 요즘은 34살이라 하더라도 진짜 결혼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와우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출산과 관련해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출산율이 지금 뭐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지금 요즘 태어나는 친구들이 23만 명 정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명 언더, 20만 명 초반으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 한참 밑에는 40만 명대였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70만 명대가 났는데 이제 40만 명대에다가 40만 명대에서 서서히 내려간 게 아니라 40만 가다가 이렇게 확 줄어서 20만으로 가버렸잖아요. 6년에 걸쳐서 20만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이렇게 3, 4년만 가면은 10년 동안 그 20만 명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0만 명대 태어났다는 거는 그 바로 위엔 40만 명대는 남녀가 반반이니까 20몇만 명씩인데 이제 남녀가 10만 명대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출산율이 2명으로 늘어나도요. 2명으로 늘어나도 똑같이 20만 명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출산율 0.7이잖아요. 그 통계청 조사 같은 거 보면은 앞으로 지금 잠깐 안 나서 그렇지 앞으로 열심히 나면은 생애주기 전체의 합계 출산율 1.1명이다 이렇게 전망하거든요. 저희 2040년대 중반에 성장률 마이너스로 가는 게 출산율 1.14명을 전제했을 때지 0.7명 전제가 아니에요. 1.14명 전제한 거는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걸 전제해가지고 좀 세게 잡아줬거든요. 근데도 40년대에 꺾인단 말이에요. 왜 꺾이냐면 인구가 줄기 때문인데 지금 20만 명대로 나서 이 친구들이 2명의 합계 출산율을 보여도 인구는 안 늘어나요. 여전히 20만 명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2명이 아니고 1명대로 늘었다. 우린 0.7인데 1명대로 늘었다. 그럼 20만 명대에서 10만 명 합계 출산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줄어버린 거는 다시 이렇게 늘어나기가 되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은 이미 지금 정확히 말하면 17년생부터 23년생인 요 친구들이 지금 0세부터 7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 앞으로 계속 태어나는 사람 숫자가 20만 명으로 계속 작아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2명을 낳아도 안 늘어나요. 1명을 낳으면 무조건 다시 반토막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근데 요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심각한가 봐. 네, 그 다음 얘기인데요. 이건 주식 관련 얘기인데 앞으로 내부자 거래를 미리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사전 공시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 카카오 때문인 거 아시죠? 그 기업의 최대 주주나 임원 등이 주식을 거래하면은 이전에 미리 공시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 되게 예민한 법안입니다. 저도 10년 동안 자본시장법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도 컴플라이언스 지킨다고 막 일부러 의식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같은 그런 상장사 내부 인물이 해당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매매하게 되면은 매매 예정일을 정한 다음에 30일, 90일 사이에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제출하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팔지 마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어기면은 최대 20억 과징금이고요. 과거 카카오페이의 그 임직원이 21년도에 카카오페이 상장하자마자 스톡옵션 처분해가지고 본인은 수백억 벌었고 직원들은 그냥 완전히 현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되게 엄청난 원성을 초래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개정안이 잡히게 된 겁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부자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주요 임직원들은 여기에 주식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본인이 먼저 설거지하고 이런 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부분에서 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전에 공시한 계획 대비 30% 정도는 버퍼를 줘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버퍼를 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그 분석왕에서 다뤘던 주제인데 교육과 관련해서 다뤘던 건데 업데이트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능이 되게 쉬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수능이 쉬워졌습니다. 2018년 그 대입에 대한 밑그림이 10월 달에 제시가 됐었는데 수능은 문이과 구분이 없죠. 이제 문이과 구분이 없었고 그냥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이 다 일원화 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내신도 9등급이 5등급이 됩니다. 대대적으로 입시 과정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뭐 학군지가 더 좋아진다 말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래 컨셉상은 고교 입시 과정이 쉬워지면은 대학교가 좀 나서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옛날에 있었던 그 대학별로 입학시험을 보던 본고사 체제로 간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 대학이 역량이 좀 떨어진 지 한참 돼서 본고사 체제로 못 가고 그러니까 자꾸 고등학교에 어떻게 좀 의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고등학교 시험을 되게 입학시험을 쉽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2028년 수능부터는 대수 미적분 1번, 그다음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심화 수학이 편성에서 제외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출제 범위 제외되는 게 소위 그 미분, 적분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제 빠지는데 이런 게 빠지니까
대학 가가지고 미적분을 배워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면은 대학에서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학들이 막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조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서 수학에 흥미를 잃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아이들에게 힘든 영역을 모두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사교육을 많이 유발했다. 인공지능으로 챗GPT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이상의 역할을 하는 시기로 수학을 교육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심화 수학이 제외되면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영역을 갖추도록 수학 교육을 발전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현정 뉴스소에도 나왔습니다. 이주 이분은 계속해서 추적해야 되는 분입니다. 짧은 시간에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기보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고차원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수능 중심의 수학 수업이 창의적인 수업과는 거리가 먼데 수업 시간에 고차원적 사고력, 흥미를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통합 수학이 되고 심화 수학이 빠지면은 수학 수업이 선진화되고 아이들의 사고력, 창의력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입시 과정에서는 미적분 1의 경우 여전히 남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다 배우고 기하도 근본이 되는 도형의 방정식 등은 필수 과목으로 배워서 학생들이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이건 대학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한 거죠. 이공계에 갈 학생들은 학교 수업에서 미적분 2나 기하를 거의 다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입시에서만 빠졌지만 내가 이공계 갈 거라면은 공대를 간다 그러면 미적분 2를 들어야 되고, 수업 평가를 통해서 미적분 2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근데 뭐 이렇게 해봐야 내신 또 5등급이잖아, 9등급에서. 그래서 어쨌든 쉬워진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쨌든 수능은 되게 쉬워졌습니다. 교육계에서 막 비판을 제기하고 있죠. 대한수학회에서 심화 수학 과정에 해당하는 미적분 2를 고등학교 때 못 배우고 대학에 오면은 커리큘럼 소화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러고. 아니 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면 될 거 아닙니까? 대학에서 이조 교수 말처럼. 근데 우리는 어쨌든 대학에서 놀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놀았으니까 미적분 2를 대학에서 배운다는 생각을 하면은 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는 하고요. 각 대학의 입학처에서도 입시가 간소화되는 만큼 논술과 면접을 강화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결국 본고사스럽게 가거든요. 대학에게 어떤 걸 의존하게 되는데 대학에서도 부담스럽죠. 그냥 수능이 물수능이 돼가지고 나한테 판별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막 이러면서 지금 부담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그냥 손 놓고 고등학교가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어떻게 보면은 다 수시 베이스로 대학을 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물수능이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수시 중심의 수능인 이런 상태에서 이게 큰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연금이랑 교육이랑 이 노조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개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개혁을 하는데 교육은 무조건 쉽게, 그 다음에 대학을 솔직히 말하면 가도 되고 말아도 되고 약간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다. 근데 간다면 가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뭐 되도록이면 빨리 졸업해가지고 빨리 사회생활을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달라진 환경에서 스트리밍을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오늘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스트리밍은 오늘 저녁에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초부터 약간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뉴스들이 조금 돌아서 막 이제 야당 대표가 부산에 갔는데 막 피습당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흉흉한 일이 있었는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랑 아무리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서로 설득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뭐 이제 주먹이랑 총칼이 먼저 나올 거면은 우리가 뭐 금수와 다른 게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주마다 뉴스 스트리밍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쨌든 저만의 스튜디오가 생겼기 때문에 더 빈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해도 좋은 채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